안녕하십니까. 교육학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도부터 394쪽의 상관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곧잘 혼동을 하는데,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성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선후성에 의해서 먼저 원인 변수가, 즉 독립변수라든지 원인 행위나 원인 변수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 선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인과관계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선후의 관계 없이 두 변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 상관도라고 하는 것은 두 변인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상호작용 관계의 정도를 상관도라고 합니다. 상관도는 두 변인 간의 상관의 정도, 상호관계 또 상호작용관계의 정도, 지면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적었습니다. 두 변. 이건 시간적 선후성을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는 달리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 상관도라고 하는 것은 정도와 방향을 같이 표시합니다. 같이 표시한다. 그래서 범위는 마치 문항양호도에서 나오는 문항곤란도, 문항변별도, 문항반응분포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항변별도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별도에서 볼 적에는 마이너스로 가면, 0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나쁜 문항이고, 플러스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문항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런 1.00에 가까우려면 문항곤란도가 50% 정도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출제되는 것은 바로 여기 때문에 출제가 이렇게 되는데, 출제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플러스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가 좀 다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나 플러스의 부호는 단지 방향만 표시할 뿐이고, 이것이 크고 작고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나 플러스 1.0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의 정도, 상관도는 크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도는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상관도의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작다의 개념이, 플러스는 크다의 개념이 아니라 양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 1.00이나 플러스 1.00으로 가면 갈수록 상관도는 크다,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의 정도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상관도의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특징에 보시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00인데, 양극단 2번에 정비례든 반비례든 1에 가까울수록, 양극단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상관의 방향을 나타낼 뿐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고, 다음에 규준점수가 있습니다. 규준점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원점수와 규준점수의 개념을 좀 보시고, 원점수와 규준점수의 개념을 좀 이렇게 보시면, 먼저 여기서는 개념을 적고 한번 여러 점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보면은 원점수라고 하는 것은 측정으로 얻은 첫 점수나 수치의 의미로서 해석 기준이나 비교 기준이 없어서 무의미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원점수를 규준에 비추어 해석한 점수를 규준 점수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점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준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은 표준 점수의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준 점수에는 백분위 점수도 있고 등위 점수도 있고 석차 점수라고도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연령 점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표준 점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규준이란 단어로 볼 적에 이 규준 점수는 상대평가의 도구로서 변별에 사용되는 이런 그 점수가 될 겁니다. 규준이라고 전에 규준이라는 뭐예요? 규준이란 비교 기준이라고 그랬죠. 비교 기준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 유무의 판단 기준을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준 점수를 말하고, 이 규준 점수, 표준 점수의 유형을 보시면, 표준 점수의 유형에는 백분위 점수도 있고 연령 점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석차 점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표준 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그냥 표준 점수, 그냥 규준 점수라고 적겠습니다. 규준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준 점수에는 규준 점수에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제점수. 그리고 제점수를 어쨌든 규준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먼저 제점수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제점수를 계산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제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T점수 또는 H점수 또는 C점수 이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수능 시험이라든지 표준 변환 점수, 공무원 시험에 사용되는 선택 과목에 사용되는 이런 표준 변환 점수에 사용하는 점수는 T 점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395페이지 오면 규준 점수에서 원점수와 규준 점수 나와 있지요. 측정을 통해 나온 점수를 원점수라 하고, 원점수를 비교해 보는 점수 또는 원점수를 규준에 비추어 해석한 점수를 규준 점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396으로 넘어가 보시면 원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규준에 비추어 해석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규준 점수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에 보면은 거기 표준 점수에서 그냥 표준 점수라 했던 규준 점수의 이런 내용으로 그냥 같이 여기를 표준으로 바꿔도 좋고 규준이요 앞줄을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 규준 점수에는 먼저 제점수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보면 출제 범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96쪽을 보시면은 표준 점수, 제점수 이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같이 제시가 될 겁니다. 계산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계산 방식은 어렵지 않고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제점수라고 합니다. 자, 편차 공식 뭐라고 그랬죠?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즉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을 바로 제점수라고 합니다. 제점수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99.74%가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39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T점수라고 하는 것은 제점수 문제점이 소수점 이하를 계산한다거나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표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는 점수입니다. 소수점 이하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평균을 50으로 설정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계산하는 이 표준 점수
T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T점수는 50 플러스 10Z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에는 99.74%가 있다고 그랬죠. 평균을 50으로 해서 표준 편차를 10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80에서 20 사이의 분포를 하는데, 그게 바로 99.74%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확장시킨 것이 표준 편차를 15로 확장시킨 바로 H점수가 되겠는데,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4나 15로 나누어서 보통 14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14로 해서 50 플러스 14Z로 계산하는 것은 H점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C점수가 있습니다. C점수는 평균을 5로 하고 표준화된 9등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표준점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5 플러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396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5 플러스 2Z로 계산을 하는 건데, 보통 고교 내신 등급 9등급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C점수인데, 일정한 표준화된 9단계의 등급을 가지고 계산한다 해서 스탠다드 9, 줄여서 스탠9 점수라고 하는 것이 C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97페이지에 보시면 앞서서 우리가 문제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웩슬러가 1940년대에 만들었던 편차 IQ 공식, 인간의 지능지수는 평균 100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15로 계산해서 100 플러스 15Z로 계산하는 편차 IQ 공식도 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준이나 비교 기준, 해석 기준이 없어서 무의미한데, 그것을 규준에 비추어 해석한 점수를 규준 점수라 하고, 규준 점수에는 또는 표준 점수에는 이러한 다양한 점수들이 있다. 그 중에 출제되는 것은 Z점수, T점수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계산할 때는 말씀드렸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한 것을, 즉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Z점수가 나오고, 그다음 계산은 먼저 편차 계산하고 다음에 Z점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표준 편차로 편차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T점수 공식인 50 플러스 10Z로 연결시키면은 바로 T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배웠던 정상 분포 곡선과 표준 편차의 관계, 평균치 플러스 1, 2, 3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몇 %가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표준점수 또는 규준점수로서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로 가면 그냥 바로 이어가겠습니다만, 교육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교재를 편제상 교육 연구의 개념이 뭐다 이런 것은 교재 편제상 적어놓은 것이지 출제 범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교육 연구의 이런 분류, 문헌의 기초를 둔 방법, 큰 의미는 갖지 말고 통합적 방법, 역사적 방법, 철학적 방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관찰의 기초를 둔 방법으로서는 기술적 또는 실험적, 발달적 연구도 있다.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그에 비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적 연구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만, 양적 연구는 관찰 가능한 자료에 입각해서 일반 법칙, 자 출처놓을 것은 일반 법칙에 근거를 하고 있다 해서 일반 법칙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는 자연과학적이고 실증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연구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 관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실증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연구 방법이다. 그리고 니은번의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각각의 현상마다 각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적 지배나 일반화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질적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적 연구라기보다는 각각의 똑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적 접근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연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하는 데 비해서 이쪽에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귀납적 접근을 하고, 양적 연구는 그 연구가 옳으냐 그러냐는 연구자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부자의 관점이다,
에틱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그 연구의 옳고 그름은 오직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부자 관점, 임익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박스로 400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400페이지 보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서 두 번째 에틱적 접근이냐, 임익적 접근이냐, 밑에서 두째 줄 끝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또는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외부자 관점이냐 즉 에틱적 접근이냐 내부자 관점 임의적 접근이냐 이런 특징들을 쭉 박스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40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관찰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찰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찰법 출제 비중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만 관찰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자료 수집 방법에서 가장 오래된 이런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여러분들 1번에 2번 그래서 인간의 유연적 행동으로부터 정의적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유연적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실제론적 입장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찰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본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오면 유형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참여관찰, 준참여관찰, 비참여관찰, 통제관찰, 또 자연적 관찰 이렇게 보시되 여러분이 보실 것은 402쪽에 있는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관찰법의 장점은 어느 대상에게나 그 물건이거나 아니면 동식물이거나 사람은 당연히 교육하기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대상 말 못하는 기어다니는 이런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탁월한 뛰어난 지도층 인사까지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연구자가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예상외의 자료도 얻을 수 있다. 부수적 또는 심화된 자료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관찰법이 되겠는데 단점은 조사 대상의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예상으로 3번이나 4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딴에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 과정에도 몸에 배어버린 자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편견 또는 주관성 이런 개입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다 보니까 내면 세계의 판단은 어렵다라는 것이 관찰법의 특징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질문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질문지를 가지고 있게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역시 질문지법에도 중요한 것은 장단점이 되겠어요. 질문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경제성이죠. 우리가 질문지 또는 설문지법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수능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80만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에 100개 이상이 되는 그 과목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꺼번에 그 OMR 카드가 모일 수만 있다면 바로 그날 저녁 때 바로 OMR 카드의 분석 절차가 바로 슈퍼컴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질문지법이죠. 경제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또 연구자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그렇지만은 문장 해석력이 떨어지거나 문맹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또 그런가 하면은 회수율이 낮고 또 많은 경우에는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법, 상담자와 내담자가 면대면 관계를 통해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조력을 제공하는 이런 활동을 면접법이라고 하는데 면접법은 다양한 방법을 같이 혼용해서 쓰죠. 처음에는 주소 쓰시고 이름 쓰고 가족사항 쓰고 질문지법 쓰고 또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면접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관찰을 통해서 관찰법도 하고 또 투사법을 통해서 내면 세계도 추정해보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혼용하게 되는데 그래도 면접법만을 가지고 온다면 역시 장단점에서 유형 구조화든 반구조화든 비구조화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보시고 역시 장단점, 장점은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문맹자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회수율이 높죠. 면접 담당자는 전문가거든요.
그다음 효율이 높고 반응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비싸지요. 여러분 404페이지를 하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익명이 불가능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이런 문제점 등이 면접법에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시오메트리라는 사유성 측정법은 중요한 것이 집단 내 내자 개념의 1번에 나온 집단 내 내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관계 또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역학관계 그 집단에 아주 유용하다 하는 것으로서 1934년에 모레노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소시오메트리가 되겠고 그 소시오메트리는 반드시 거기에 보면 이 소시오메트리는 반드시 전수조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404페이지 실시상의 유의점 나와 있지요. 1번에 보면 집단의 한계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2번에 한정된 집단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수조사여야지 표본조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여야 한다라고 3번에 2번에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일 끝에 있는 비조사 결과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소시오메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 보고서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조사의 결과를 행렬표로 그리면 소시오매트릭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405페이지에 있는 측정 방법에 보면 추임법과 지명법과 동료 평정법이 있죠. 추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추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 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 특성을 나열해 놓고 그에 관계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추임법입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집이 먼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축구를 가장 잘 차는 사람, 모든 행동 특성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추임법이고, 지명법은 응답자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지명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동료가 평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응답자로 하여금 그것을 적어내도록 해서 파악하는 방법으로 추임법 또 지명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투사법은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구조화되지 않은 자극을 제시해서 맞으면 구조화라는 건 너무 어려운데 맞으면 딱 뭐라고 정해놓은 것이 아닌 어떤 자극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 그 내면 심층 세계를 파악하는 것을 투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적에 뒤에 누가 들어오는 문 닫는 소리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조심히 들어온다 아니면 경망스럽게 들어온다 화가 나서 들어온다 아니면 서둘러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갖거든요. 문 닫는 소리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분들의 수저 놓는 소리, 가방을 던져놓는 소리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대답하는 목소리만 가지고도 그 내면 세계에 뭐가 짜증이 났다, 배가 고팠다, 뭐 바쁜 일이 있다 이런 걸 알아보거든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투사법이라 하고 투사법의 종류에는 주제 통각검사나 노루샤 잉크 반정 검사, 그림 좌절 검사, 그림 좌절 검사는 욕구 좌절 검사라고 합니다. 또는 뭐 핑거 테스트 또는 존디 검사, MMPI, MBTI 이런 것들은 전부 투사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407페이지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의미 분석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407페이지 의미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번 볼까요? 어떤 사물이나 인간이나 사상에 관한 개념의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여 의미 공간상 위치로 표현하는 방법 오수구지 제시를 했는데 바로 이것을 의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용어는 어쨌든 의미 분석을 할 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는 이거 같은 의미 분석 어휘 차이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말 뜻의 차이를 분석한다 해서 어휘 차이 분석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의미 분석법은 중요한 것은 2번에 1번 형용사를 이용해서 양극단화된 막대 그래프, 양극단화된 이 직선상의 양극적인 싫다, 좋다, 보통이다,
조금 싫다, 너무 싫다, 조금 좋다,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단화된 형용사, 좋은, 싫은, 깨끗한, 더러운, 부지런한, 게으른, 이런 그 형용사를 이용해서, 거기 보면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쓰이는 개념을 양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보통 의미 공간은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세 차원으로 구성해서 하며 5단계, 7단계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형용사를 이용해서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세 차원이든 3차원적 입방면체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를 이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관찰해서 분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 분석법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넓은 의미의 관찰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찰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 분석법에는 차이가 있다면, 관찰법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관찰해서 현재 시점인데 비해서 내용 분석법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져 온 잔존물을 가지고 관찰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내용 분석법은 거기 2번에 1번 나와 있죠. 관찰에 의한 측정과 유사하지만 관찰법은 인간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는 점에서 1차 자료 분석법입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1차 자료, 타인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분석할 때는 2차 자료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관찰법은 1차 자료 분석법이죠. 직접 현재의 행동을 관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차 자료인데 비해서 이 내용 분석법은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물이나 그림이나 이런 편지, 낙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2차 자료 분석법이면서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용 분석법에서 읽어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역시 또 자료 수집법이 되겠습니다만 표본조사 별도로 분리시켜서 우리가 출제 비중이 높아서 표본 분석법, 표본조사 보시면서 기타의 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첨가해서 출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쭉 교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